유산 배분 명세서를 보시겠습니까?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장례식장 상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유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남편이자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펼쳐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본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에 적힌 숫자들. 남편이 남긴 재산은 5억. 하지만 그 옆에 적힌 또 다른 숫자. 박민정, 박민아에게 지급된 위자료 8억 원. 박민정과 박민아가 누굽니까? 고인께서 생전의 관계를 맺었던 분들입니다. 자매분들이시고요. 그 순간 장례식장이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남자의 20년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던 한의사, 그의 진료실 간호사, 그리고 그녀의 여동생. 세 사람이 함께 살았던 20년의 시간.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났을 때 남겨진 사람들이 마주해야 했던 진실. 이것은 사랑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배신의 기록일까요? 오늘 그 모든 진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1998년 가을, 서울 변두리의 한 한의원. 선생님, 다음 환자분 들어오셔도 될까요? 간호사 박민정의 목소리가 진료실 안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당시 28, 5년째 이 한의원에서 일하고 있었죠. 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한의사 김동욱. 당시 42살의 그는 동네에서 소문난 명의였습니다. 침술 실력이 뛰어났고 무엇보다 환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으로 유명했죠. 단순히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진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 동생이 와요. 동생분이요? 네,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제가 모시고 왔어요.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박민아, 25. 언니보다 3살 어린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항상 피곤하고 가슴이 답답하고요. 김동욱은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뭔가 느꼈습니다. 단순한 환자가 아닌 특별한 무언가를. 이 느낌은 뭐지? 그는 당황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에게 이런 감정이 찾아올 줄은 몰랐죠.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네요. 심장과 간 기능이 약해져 있어요. 네. 요즘 일이 힘들어서요. 무슨 일 하세요? 백화점에서 일해요. 화장품 판매. 그날부터 박민아는 일주일에 2번씩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온다는 명목이었지만 김동욱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녀도 이것이 단순한 진료가 아니라는 것을. 석 달 후 어느 늦은 저녁. 선생님, 오늘 저녁 식사하셨어요? 진료가 끝난 후 박민정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이요. 저희 동생이 음식 좀 해왔는데 같이 드실래요? 그날 밤 3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진료실 작은 휴게실에서 박민아가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 먹으며 맛있네요. 감사해요, 선생님. 박민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동욱은 그 눈빛을 보며 알았습니다. 자신이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999년 봄 그들의 관계는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민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사와 동생 사이에 무언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돕고 있었죠.
왜였을까요? 사실 박민정 자신도 김동욱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년간 함께 일하며 그녀는 이미 그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죠. 하지만 그는 유부남이었고 자신은 감히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먼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을 통해 자신도 그와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죠. 기묘한 삼각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1999년 여름 김동욱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결혼 16년째 되던 해였죠. 이혼하고 싶어. 뭐라고? 미안해. 하지만 나 다른 사람 좋아하게 됐어.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착실하고 성실했던 남편이 존경받는 한의사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다니. 누구야? 그 여자가? 환자야. 환자? 환자랑 무슨 짓을 한 거야? 아직 아무 일도 없었어. 하지만 마음이 간 이상 너한테 거짓말하며 살 수는 없어. 아내는 분노했습니다. 당연했죠. 하지만 김동욱은 확고했습니다. 위자료는 넉넉히 줄게. 집도 아이들 양육비도 다 책임질게. 제발 보내줘. 6개월간의 설득 끝에 아내는 결국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2억 원의 위자료와 함께 당시로선 거금이었죠. 2000년 봄 김동욱은 새로운 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박민아가 들어왔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언니도 같이 살면 안 돼? 박민아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언니 혼자 자취방에서 사는데 너무 외로워 보여. 우리 집이 넓잖아. 언니도 같이 살면 어때? 김동욱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박민정을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2000년 여름 세 사람은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의사 1명과 자매 2명.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김동욱은 한의원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정도 함께 나갔죠. 그녀는 여전히 그의 한의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박민아는 집에 남았습니다. 백화점 일을 그만둔 그녀는 전업주부가 되어 집안일을 맡았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족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김동욱은 때로는 박민아의 방으로, 때로는 박민정의 방으로 갔습니다. 두 자매는 그것을 받아들였죠. 질투도 싸움도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지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가끔 김동욱 스스로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여자 모두를 사랑했으니까요. 아니, 사랑이라 불러도 되는 걸까요? 2002년 박민아가 임신했습니다. 선생님,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김동욱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세상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낳을 거예요. 우리 아기. 박민아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정도 동의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민아야. 우리 함께 키우자. 2003년 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죠. 출생신고는 박민아의 미혼모 자녀로 되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비워둔 채. 하지만 집에서 그 아이는 우리 딸이었습니다. 김동욱이 아빠였고 박민아가 엄마였으며 박민정은 이모이자 또 다른 엄마였죠. 2005년 이번에는 박민정이 임신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아기가 생겼어요.
김동욱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상했던 일이었죠. 나을 거예요? 네. 2006년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역시 미혼모의 자녀로 등록되었죠. 이제 그 집에는 5명이 살았습니다. 김동욱, 박민정, 박민아, 그리고 두 아이. 밖에서 보기엔 이상한 가족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나름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아빠. 아이들은 김동욱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학교 서류에는 아빠 이름이 없었지만 집에서는 분명한 아빠였죠. 이모. 박민정을 이모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엄마였습니다. 두 여자는 아이들을 함께 키웠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8년, 2010년, 2015년. 아이들은 자랐고 세 사람은 늙어갔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일상이 되었죠. 더 이상 특별하지도 이상하지도 않은. 하지만 세상은 달랐습니다. 김 선생님 집안이 좀 이상하다던데?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한의사와 함께 사는 두 여자, 그리고 아버지 없는 두 아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김 선생님이 그럴 리가. 사람들은 의심했지만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동욱은 여전히 동네에서 존경받는 한의사였고 두 자매는 조용히 살았으니까요. 2010년대 중반 김동욱의 한의원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환자가 늘었고 수입도 증가했죠. 그는 더 큰 집으로 이사했고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박민아가 말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우리를 챙겨줘서 당연한 거죠. 우리 가족인데. 가족. 그 단어가 어색하면서도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정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이상한 동거일까? 그녀는 20년 가까이 김동욱과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인지 집착인지 아니면 단순한 익숙함인지. 2018년 큰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에서 애들이 그러는데 우리 아빠 왜 호적이 없어? 박민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사정이 있으셔서 그래. 무슨 사정?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죠. 자신의 가족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 무렵 김동욱의 전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당신 전 부인이 돌아가셨대요. 박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김동욱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 전에 헤어진 여자, 두 아이의 어머니, 한때 사랑했던 사람. 장례식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가야겠죠. 장례식장에서 김동욱은 자신의 친자식들을 만났습니다. 20년 만이었죠. 아버지. 그래, 잘 있었니? 네. 차갑고 어색한 대화였습니다. 아들은 이제 30, 딸은 28이었습니다. 모두 결혼했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어머니가 아버지를 끝까지 미워하셨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알아.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버리고. 미안하다. 변명은 안 할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동욱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박민아가 물었습니다. 난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무슨 말씀이세요? 20년 전 내가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당신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럼 우리 애들은 없었겠죠. 박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가족은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 후회하세요? 아니, 후회는 안 해. 다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19년 김동욱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죠. 간암입니다. 3기. 뭐라고요?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당신들에게 미안해요. 김동욱이 말했습니다. 왜요? 나 때문에. 당신들 인생이 이렇게 됐잖아요. 떳떳하게 살지도 못하고 숨어서 살고. 선생님, 우린 후회 안 해요. 박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우린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해요. 박민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김동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위로를 위한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암, 방사선, 수술, 모든 것을 동원했지만 암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멈췄고 한의원도 문을 닫아야 했죠. 환자가 줄었고 수입도 급감했습니다.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김동욱이 말했습니다. 한의원을 팔고 재산을 정리하고. 왜요? 아직 괜찮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당신들이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는 옳았습니다. 2021년 초 김동욱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어떻게 작성하시겠습니까? 제 재산을 두 여자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부인이 아니라요? 이혼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이미 위자료를 충분히 받았고요. 그럼 자녀분들은요? 자녀들도 이미 성인이고 각자 잘 살고 있어요. 차라리 제가 지금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의뢰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유산으로 남기시는 것보다 생전에 증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는 게 낫다는 말인가요? 네. 위자료 명목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위자료.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들에게 주는 돈이 위자료라니.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었습니다. 2021년 봄 김동욱은 한의원을 팔았습니다. 4억 원을 받았죠. 그리고 집도 팔았습니다. 6억 원이었습니다. 총 10억 원의 현금이 생겼습니다. 당신들에게 8억을 줄게요. 뭐라고요? 박민정과 박민아는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요? 20년이에요. 당신들이 나와 함께 산 시간. 그 시간의 대가예요. 대가라니요. 우린 돈 때문에 선생님과 산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빚진 사람이에요. 떳떳하게 살게 해주지 못했고 결혼도 못하게 만들었고 아이들에게 아버지 이름도 제대로 붙여주지 못했으니까.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받아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에요. 결국 두 자매는 받아들였습니다. 각각 4억 원씩, 총 8억 원. 하지만 그 돈을 받는 순간 그들은 느꼈습니다. 이것이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민아가 물었습니다. 헤어져야죠. 네. 나는 곧 죽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내가 없는 삶을. 싫어요. 우린 계속 함께 있을 거예요. 안 돼요.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이 올 거예요. 그들이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김동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전처 소생의 자녀들이 유산 문제로 나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박민정, 박민아와의 관계가 드러나면 엄청난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깔끔하게. 2021년 여름 세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박민정은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죠. 박민아는 딸과 함께 경기도의 한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김동욱은 혼자 남았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이게 맞는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2022년 초 김동욱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 입원이 잦아졌고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게 되었죠. 아버지,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전처 소생의 아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아버지를 돌보기로 한 것이죠. 왜? 너희가?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김동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버린 자식들이 자신을 돌보러 온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후 아들은 아버지의 통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했죠. 아버지, 이게 뭡니까? 박민정, 박민아에게 각각 4억 원씩?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김동욱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나와 20년 동안 함께 산 사람들이야. 20년? 그래. 너희 어머니와 이혼하고 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 아들은 충격받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20년 동안 두 자매와 함께 살았어. 그리고 아이도 둘 낳았고. 미쳤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는요? 아버지 없이 얼마나 힘들게 컸는데. 김동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모두 옳았으니까요. 그리고 8억 원이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얼마인데 8억을 남한테 줘버린 겁니까? 그 사람들도 가족이었어. 가족이요?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불륜 상대였을 뿐이잖아요. 그 말에 김동욱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말 그랬으니까요. 아들아, 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했어. 사랑이요? 두 자매를 동시에 사랑했다고요? 그게 사랑입니까? 김동욱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박민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나예요. 선생님? 미안해요. 내 아들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됐어요. 그래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당신들을 찾아갈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우린 각오하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선생님, 후회하세요? 아니요. 후회는 안 해요. 다만, 당신들에게 더 잘해줄 걸 그랬어요. 전화를 끊고 김동욱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022년 5월, 김동욱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들이 불렀지만 김동욱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다른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정아, 민아야. 아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까지 아버지는 그 여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15일 김동욱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6세.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동네 주민들, 옛날 환자들, 동료 한의사들 모두 김동욱의 죽음을 애도했죠. 하지만 박민정과 박민아는 오지 못했습니다. 올 수 없었죠. 그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장례 사흘째 되는 날 유산 정리 시간이 왔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은 총 5억 원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자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박민정, 박민아 씨에게 각각 4억 원씩 총 8억 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셨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8억 원이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한테 남긴 건 5억인데 그 여자들한테 준 건 8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된 거래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의 친자식인 우리보다 불륜 상대한테 더 많이 준 거잖아요.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송하겠습니다. 저 거래를 무효화시키겠어요. 어렵습니다. 고인께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하신 거래라서 그래도 해봐야죠. 이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였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 후 아들은 박민정을 찾아갔습니다. 부산의 작은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김동욱의 아들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민정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죠. 들어오세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왜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겁니까? 20년 동안 두 자매가 한 남자를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박민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저희를. 선택이요? 두 여자를 동시에 선택하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은 아니죠. 알아요. 저희도 알아요. 박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사랑은 그런 거예요. 정상도 비정상도 없어요. 그냥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을 함께 살았다? 부끄럽지도 않았습니까? 부끄러웠죠. 매일같이. 박민정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랑 한 남자를 공유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밤마다 선생님이 동생 방으로 가는 소리 들으면서 자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럼 왜 안 떠났습니까? 사랑했으니까요. 그 사람을.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함께 산 거 아니에요. 돈은 마지막에 받은 거예요. 위로금처럼. 위로금이 8억입니까? 20년이에요. 20년. 저희 인생의 전부였어요. 박민정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원망하는 거 알아요. 당연해요. 우리가 없었다면 당신 부모님은 이혼 안 했을 테니까. 당신도 아버지 없이 크지 않았을 테니까. 미안해요. 진심으로. 하지만 우리도 피해자예요. 제대로 된 사랑도 못 받고 결혼도 못하고 아이들한테 아빠 이름도 제대로 붙여주지 못하고 20년을 숨어서 살았어요. 아들은 일어섰습니다. 돈 돌려주실 생각 없으시죠? 미안해요.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전부예요. 앞으로 살아갈 돈이고 아이들 키울 돈이에요. 그렇겠죠. 아들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습니까? 박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랑했어요. 지금도.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박민정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박민아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나야, 언니, 우리 잘못한 걸까?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나도.
후회는 안 해. 다만, 너무 외로워. 선생님 없이 사는 게 너무 외로워. 두 자매는 전화기 너머로 함께 울었습니다. 한편 김동욱의 딸도 박미나를 찾아갔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 초등학생 딸과 함께 사는 박미나의 집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박미나는 담담하게 김동욱의 딸을 맞이했습니다. 차 드릴까요? 됐어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 딸, 아버지 자식이죠? 네. 호적에는 왜 안 올렸어요? 올릴 수 없었어요. 선생님이 법적으로 다른 분과 결혼한 상태였으니까. 그럼 알면서도 관계를 가진 거잖아요. 네. 박미나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불쌍하지 않아요? 아버지 이름도 없이 자라는 게 불쌍하죠. 매일 미안해요. 그럼 왜 낳은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니까요. 김동욱의 딸은 비웃었습니다. 사랑이요? 언니랑 나눠 먹는 게 사랑이에요? 박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8억이나 받아가 놓고, 그건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알아요. 근데 받지 말았어야죠. 양심이 있으면. 박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 몇 살이에요? 19. 대학은요? 못 보냈어요. 돈이 없어서 8억이나 받고도요? 그 돈은 앞으로 살아갈 돈이에요.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김동욱의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들 행복했어요? 20년 동안? 그 질문에 박미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행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행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을 때는 불행했어요. 매일이 그랬어요. 행복과 불행이 공존했어요. 김동욱의 딸은 일어섰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볼 일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네. 박미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힌 후 박미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못한 걸까? 사랑했던 것도 죄일까? 그날 밤 그녀는 딸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내 아빠 말이야. 아빠는. 박미나는 처음으로 딸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아빠가 누구였는지, 왜 호적에 이름이 없는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딸은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나는 이해해. 뭐라고? 엄마가 아빠를 사랑했다는 거. 그게 잘못된 사랑이었을지 몰라도 엄마한테는 진심이었다는 거. 박미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엄마, 우리 앞으로 잘 살면 되지. 그날 밤 박미나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2023년 김동욱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박민정은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김동욱에게 받은 돈 일부로 시작한 것이죠. 어서 오세요. 손님들을 맞이하며 그녀는 생각합니다. 이게 내 새로운 삶이구나. 가끔 손님들이 묻습니다. 사장님 혼자세요? 네. 결혼 안 하세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었죠.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20년 전 그곳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그녀는 김동욱의 사진을 꺼내봅니다. 유일하게 남은 사진.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보고 싶어요, 선생님. 매일 밤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박민아는 경기도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죠. 엄마, 나 대학 갈래. 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래, 뭐 하고 싶은데? 간호사. 엄마처럼. 박민아는 울었습니다. 딸이 자신과 같은 길을 가겠다니. 그래, 보내줄게.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꼭 보내줄게. 김동욱이 남긴 돈으로 딸의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24년 박민정의 카페에 손님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었을 때 박민정은 얼어붙었습니다. 김동욱의 아들이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커피 한 잔 마시러요. 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넸죠. 감사합니다. 아들은 커피를 마시며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좋네요. 아늑하고. 감사합니다. 여기 아버지 돈으로 차린 거죠? 네. 잘하신 것 같아요. 박민정은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 원망 안 하세요? 해요. 당연히 해요. 아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봤어요. 1년 동안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아마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두 가족 사이에서 우리한테도 미안하고 당신들한테도 미안하고. 박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원망하려고요. 아버지도 당신들도. 감사합니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뭐든지요. 아버지를 기억해 주세요. 나쁜 사람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세요. 박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평생. 아들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잘 사세요. 당신도요. 그가 떠난 후 박민정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과 안도와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2025년 박민아의 딸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붙었어. 정말 축하해. 모녀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그리고 아빠 덕분이기도 하고.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남긴 돈으로 공부할 수 있었잖아. 비록 아빠는 내 곁에 없었지만 나는 아빠가 나를 사랑했다고 믿어. 박민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아빠는 너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그날 밤 박민아는 김동욱의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 대학 갔어요. 간호학과예요. 저처럼 간호사가 되겠대요. 사진 속 김동욱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를 사랑해줘서.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진심이었죠? 대답은 없었지만 박민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2026년 여름 박민정과 박민아는 김동욱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4년 만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한 번도 오지 못했었죠. 선생님, 박민정이 무덤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우리는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요. 박민아도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대학생 됐어요. 언니는 카페 운영하고 있고요. 걱정 마세요. 두 자매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응? 우리 잘못한 걸까? 오랜 침묵 후 박민정이 대답했습니다. 잘못은 했지. 분명히.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나는 선생님을 사랑했으니까. 나도 후회는 안 해. 앞으로는 잘 살자. 우리, 응, 잘 살자.
두 자매는 일어서서 묘지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2027년 봄 박민정의 카페에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든 박민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동욱의 딸이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그냥 한번 와보고 싶어서요. 딸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이 카페 아버지 돈으로 차린 거죠? 네. 잘 운영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용서는 못해요. 아직은. 네. 하지만 이해는 하려고 해요. 당신들도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거. 박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들만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도 힘들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거, 어머니 혼자 고생하신 거. 알아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하지만, 그래도 당신들도 나름대로 고통받았을 거라는 건 알아요. 딸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잘 사세요. 다시는 안 볼 겁니다. 네. 당신도 행복하세요. 딸이 떠난 후 박민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20년의 시간이.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끝났지만 그 시간은 영원히 자신의 일부로 남을 거라는 것을.